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는 조금 쌀쌀한 것 같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또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금요일이니까 또 희망찬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빅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의 대표 이진동 기자. 사실 요즘 언론 탄압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분이죠. 이진동 기자 만나서 현재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최근 정치 이슈부터 안보 이슈까지 대통령 독일 덴마크 순방 소식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등등등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화자님께서 엄청 추운 아침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랬는데 이진아 기자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옷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자, 우선 소식을 좀 빨리빨리 전달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얼마 전에 그 일본 중의원 예산 결의안 회의인가요? 네. 거기에서 예산결산위원회 거기에서 얘기했던 뭐 방북 관련한 내지는 북한과의 그런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에 대한 화답으로 일본 총리 북일 정상회담 괜찮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정중한 처신과 실리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면서 과거가 아니라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현명성과 전략적 안목,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의지와 실행력을 가진 정치가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일에 기시다 총리가 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도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예전에 있었던 납북 사건에 대해서 그만 좀 떠들면 네. 이런 취지를 말한 거죠. 네. 그러면 우리도 관계 개선할 수 있다. 이게 그 당시에 사실은 12명 정도 납북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납북되었다고 주장되는 사람이 12명인데 그중에 8명은 이미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걸 일본이 걸고 넘어지니 매우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사실 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화답을 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 근데 조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설명드리면요. 과거 네. 1970, 80년대에 일본 정부가 요코타 메구미라는 사람과 함께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12명이 북한에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북한은 12명 중 메구미를 포함해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맞받아 쳤습니다. 근데 이제 김 부부장이 어제 현재까지 우리 국가 지도부는
조일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접촉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시다 수상의 속내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북한은 이전에 일본에 향해서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 이거를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삼지 않으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개인적인 견해다. 공식적인 북일 관계에 평가할 위치에 자신은 있지 않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북한과 일본 관계가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는 국제적 역할이 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되는 측면입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이 미래 먹거리로 알려진 그 광물 채굴권에 대한 것을 북한에도 할 여지가 있다라는 이제 국제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이 그 광물 자원을 가져감으로써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 일단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뉘앙스도 조금 있긴 있었는데 중요한 건 한미일 관계를 조금 흔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일본이 사실은 좀 검은 속내가 있어요. 북한에서 광물 채굴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 않거든요. 지금 뭐 미국하고 일본에 너무 집중하더니 결국 뒤통수도 맞는 거 아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죠. 김 부부장이 어제 갑자기 이런 얘기 한 게 우리가 쿠바하고 전격적으로 국비 수교한 그 발표가 나온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에 없었던 쿠바가 전격적으로 수교를 그것도 극비리에 하게 됐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앞서 쿠바의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을 했는데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이번 쿠바 수교를 통해서 한국의 외교 지평의 확대에 대한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또 쿠바와 그동안 관계를 맺지 못한 것들은 이제 1959년에 쿠바가 사회주의 혁명 후에 양국 간 교류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 공식 수교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인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꾸준히 수교를 위해서 물밑 작전을 했고 쿠바 역시 우리와 경제 협력이나 문화 교류에 목말라 있었던 만큼 북한에 알리지 않고 극비리로 수교를 했다라는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수교 없이 북한과 단독 수교한 국가는 기존 세 곳에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두 곳으로 줄어든 셈인데요. 이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국제사회에서 몇 안 남은 우방국을 이루면서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도 나옵니다. 사실 쿠바랑 수교는 정부가 20년 넘게 공들인 그런 작품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1999년 10월이었는데 유엔 총회 당시에 대쿠바 금수 조치 해제 결의안에 원래 우리는 그동안 기권표 던져왔었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 때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구애를 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었고요. 2000년도에는 쿠바에 수교하겠다고 교섭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하고 코트라도 2004년도에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2016년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또 방문해서 좀 여러 가지 타진하기도 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좀 중단이 되었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교가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잘했다라고 판단도 되지만 이게 전적으로 또 대통령만의 공이다, 이번 정권만의 공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그때 철거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네. 쿠바랑 이렇게 수교단을 바닥에 그런 말이 좀 무색하지 않냐 이런 얘기 있고요. 그게 바로 광복회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KBS가 세월호 10주기, 올해가 딱 10주기 되는 날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가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갑자기 이 다큐멘터리가 총선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 안 된다면서 6월로 방송을 미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어제까지 알려진 사실은 네. 일단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KBS 다큐인사이트 제작진이 KBS PD협회 회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서 이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제작진에 따르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4월 18일에 방영할 다큐멘터리가
두 달 뒤로 밀렸다고 합니다. 일단 다큐 제작을 위해서 섭외는 80% 이상, 촬영은 40% 이상 진행된 상황이라서 사실상 예정된 방송 일자는 맞추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제작 본부가 방송을 6월로 미루라고 지시를 했는데 6월로 미루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편성 문제 때문에 기존 편성 때문에 결국에 8월이나 9월쯤에 방송이 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작 본부장은 연기를 하라고 한 사유에 대해서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22대 총선은 4월 10일이고 방송은 8일 뒤인 4월 18일인데 왜 문제 삼냐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그러니까 제작본부장은 총선 전후로 한두 달은 영향권에 있다라면서 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총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두 달은 영향권에 있는 것이다. 절대 방송할 수 없다. 대담한 방송국에서 그런 말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는 거잖아요. 원래 4월 18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작본부장이 바뀌면서 전격적으로 지금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박민 사장이 KBS에 부임한 후에 친정부 성향 방송이 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고 네. 실제로 9시 뉴스는 땡볕 뉴스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대담을 KBS와 진행한 것도 그런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제작본부장은 박민 사장 부임 후에 임명된 인물이라 박 사장이 관여했다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대목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KBS 교섭 대표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본부는 지난 7일에 특보를 내고 제작본부장의 취임 이후에 시사 교양 1국 중심으로 조금씩 제작 자율성이 침해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편성이 변경된 것은 세월호 관련 다큐만은 아닙니다. KBS 제작진에 따르면 KBS 제작 1본부에서 3월 천안함 피격 사건과 4월 세월호 참사 이 두 가지를 방영하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다 연기가 된 것인데요. 일단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묶었냐면 생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 PTSD라고 하죠. 이것에 관련한 다큐를 준비 중이었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4월 총선을 앞둔 시기에 민감한 아이템이 총선 일자를 중심으로 방송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선거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PTSD 다큐 시리즈물을 6월 이후로 제작 방송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다큐 시리즈는 세월호 천안함을 비롯한 대한민국 대형 참사를 조망하고 생존자들의 PTS 치료에 우리 사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제작 본부 쪽에서는 총선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런 방송 연기 결정이 오히려 총선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잘못된 내용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점을 바로잡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KBS가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해서 원래 방송하기로 했던 제목이 세월호 10주기 방송 바람과 함께 살아낼게 이거였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참 멋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갑자기 이것을 6월 이후로 미루라고 하면 이미 6월 달에 방송될 프로그램들이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때는 안 되고 지금 좀 비어있는 8, 9월 이후로 지금 넘어갈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KBS 내부에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건 너무 편성권 침해고 또 우리 프로그램 만드는 자율권을 침해한다라는 식으로 좀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상당히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또 KBS가 박민 사장이 이제 부임한 후에는 네. 그 노조 쪽에서도 그 1, 2 이렇게 노조가 좀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보수적인 성향의 노조가 좀 더 이제 많은 자리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좀 힘을 좀 잃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적극적으로 좀 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KBS 내부에서도 지난번 대담 이후로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는 여론들이 많은데 이게 또 이미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까지 뒤를 미루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시끌시끌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클린스만 어제 감독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5시간 회의 끝에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선수 탓을 했고 축구협회는 클린스만을 탓했는데요.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다툼이 있었다면서 뭐 어제 디스패치 보도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보도가 쏟아지고 또 뭐 밭글도 많이 돌았는데 이제 어쨌든 결론은 어제 5시간 회의 만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이제 경질을 건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결정은 조금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의 이제 그 싸움 그런 것들 때문에 경기력에 문제가 있었다. 결국에 불화의 문제다라고 했고요. 황보관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장은 15일 오후 4시에 이 발표를 하면서 그 대표팀의 내분에 대한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의 공식 입장을 물어봤는데 감독의 무한 책임이라고 하면서 축구협회는 좀 책임에서 좀 벗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클린스만 감독은 그 전부터 경기가 있는 일주일 전에도 한국에 없이 뭐 해외에 가 있었고 그러면서 왜 해외를 가 있냐라고 했더니 클린스만은 노트북이 있는 곳이 나의 오피스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갑자기 대통령이 집무실 얘기하던 초창기 얘기가 네. 떠오르네요. 어쨌든 클린스만은 모든 전술을 짠 적이 없다. 대부분의 전술은 축구 선수들이 그냥 직접 짜서 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8강에 가지 않았으면 위약금 없이 그냥 해고할 수 있었는데 4강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위약금이 한 70억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이걸 좀 본인이 해결할 수 있을지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이번에 본인 해임 관련된 회의가 열릴 때도 클린스만은 외국에 있다고 온라인으로 본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 함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복잡스럽습니다. 네, 자 축구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열받았을 것 같은데 잘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이진동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털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키웠습니다. 산양 산삼인데요.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다고 그러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다고 합니다.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하면서 흡수율도 매우 좋게 바꿨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다 자신에게도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1+1 이벤트 여기에 더해서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 준비했습니다. 이거 어른친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이고요. 네이버에서는 산삼 순백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방송화 또 메인 이벤트 대담한 대담 얘기해 보도록 하죠. 지난 14일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실형이 선고가 되었고요. 이게 그 성남시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쳤다. 부적절한 불법적인 위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 때문이죠. 또 앞서 지난 31일에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이 얘기 한번 나눠보면서 또 향후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25일 날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네, 네.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조사 받고 계신 겁니까? 이제 저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유령을 쫓는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네. 그러니까 그 대장동 사업 있잖아요. 그때 그 시행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맨 처음에 하는 게 지주 작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토지 매입을 지주 해야 작업. 되잖아요. 네. 그때 그 지주 작업에 들어간 돈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었다. 네. 그런데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때 부실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대장동 사업이 이렇게까지 흘러오지 않았을 거다. 이게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거든요. 이 보도를 대선 국면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뭐 경향신문도 하고 여러 한겨레 신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게 윤석열 낙선 목적의 대선 개입이 여론 조작이다. 그래서 무슨 허위 보도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사실 명예훼손 수사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방송 나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네, 그렇죠. 고발 사주 사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잘 아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비판적인 언론인 정치인들을 고발해달라고 야당에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반실에서 넘겨준 거잖아요. 예. 그걸 고발 사주인데 그때 대상이 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보도했던 뭐 뉴스타파나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 보도했던 MBC가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판을 엎어버리려고 그러니까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게 고발 사주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 판을 엎어서 그 보도를 한 언론사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사건은 제2의 고발 사주다. 근데 제1의 고발 사주, 그 당시에 이제 2020년에 있었던 네. 손준성 검사 유죄 나왔던 그 고발 사주는 실행이 안 된 거, 됐다. 안 됐고 총선 이후에 청와대 의원이 이제 그건 이후에 실행이 됐는데 그렇죠. 이건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래서 작년 9월에 수사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2월이니까 5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네.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만 하고 언론사 압수수색만 하고 뭐 소환 조사만 했지 그렇죠. 아직까지 결과 나온 게 없어요. 왜냐? 유령을 쫓는 수사다. 아, 김만배가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언론사에 이렇게 지시하고 뭐 부탁하고 청탁하고 해서 그 프레임대로 언론사가 보도를 했다.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유령을 쫓는 수사를 하다 보니 결과가 나올 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사건의 연원은 이 대장동에 있기 전에 남욱 변호사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지주 작업을 했던 그 상황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빌렸는데 그때 이걸 제대로 이제 갚지를 못했고 이게 부실하게 대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수많은 정말로 당시에 돈을 이 부산저축은행에 맡겼던 수많은 서민들이 이제 눈물 흘리고 또 극단적 선택도 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었죠. 그 당시에 수사를 이제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수사를 제대로 했었으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남욱이 그 다음에 대장동 가서 그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고, 뭐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이었고, 그거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합리적인 의심의 수준이었고, 보도할 수 있는 당연히 얘기였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도하면서 그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바로, 그때 대선에 나가려고 했던 대통령 입장에서는 날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니네 언론사들이 다 작당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명예훼손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치고 반격을 하고 이제 있으면서 또 압수수색까지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끝나지 않고 계속 수사만 하고 있고 압수수색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정할 게 있는데 아까 남욱 변호사가 받은 게 아니고 그보다 앞선 사업자 이관계 씨라고 있어요. 그러긴 네네. 한데 그 C7인가? C스타인가? 네. 그 회사에 같이 있으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욱 변호사가 또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욱 변호사가 갚아야 될 돈이 사실 되게 많았는데. 그걸 이제 넘겨받은 거예요. 남욱 변호사가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갚았어야 되는데 그걸 또 갚지도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면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그 사건을 잘 무마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 조모 씨도 여기 관계가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은 이제 보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게 니네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유령을 쫓는 수사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실체가 정확히 뭐냐. 실체는 부산저축은 부실수사예요. 그렇죠. 실체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아무리 봐도 네. 저는 여전히 검사가 그 당시에 수사 단서도 없었고 혐의도 없었고 그런데 뭘 덮었다는 거고 뭘 하냐. 그러니까 이게 덮었다라는 게 아니라 검사로서 검사의 눈이면 분명히 어떤 검사더라도 특수부 아니면 대검 중수부는 과거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정예수사 기관이잖아요. 저 중수부가 아니더라도 일반 검사 눈으로 보더라도 이거 그러니까 불당 대출이고 불법 대출이라고 할 만한 단서들이 있는데 네. 그걸 넘어갔다라는 거죠. 넘어갔으면 결국 부실 수사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의혹 제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되면 언론사들한테 입을 다 막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뉴스버스가 타겟이 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고발사주 보도. 고발사주가 최근 이제 유죄가 났는데 1월 30일에 유죄 선고가 났는데 그 사건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정권의 뭐 1인자, 2인자들의 아킬레스 건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앞으로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고 이 보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보복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작년 연말에 검사 2명이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네. 탄핵 의결이 됐죠. 근데 그 손준성 검사들 검사 포함해서. 네. 손준성 검사와 이정석 검사 그 탄핵 의결서를 보면 증거 목록 1번, 2번 이게 다 뉴스버스 기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검찰의 어떤 검찰과 정권의 어떤 뜻이 맞은 보복적 차원의 수사다. 그래서 나온 게 없어도 그냥 압수수색하고 한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드래곤님, 임기 후 제대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간기둥서방님, 본질은 사라지고 이게 뭡니까? 예. 미라클방님, 뉴스버스의 의로움을 높이 존경하며 힘내시라고 격려드립니다. 이진동 기자님, 화이팅입니다. 아래 강사님도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님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참네요. 자, 어쨌든 최초로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한 당사자로서 좀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손준성 검사 1년 받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공수처에서 사실은 힘겹게 거기까지 결과를 끌어낸 것이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결은 해줬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제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의 그 핵심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네. 공수처가 고발사주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거나 지목하지를 못했었는데 그렇죠. 이번 판결에서 지목을 했다는 점이에요. 판사님이. 네, 뭐라고 지목을 했냐면 손준성 검사 한 명이 아니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지목을 했어요. 수정관실에서. 네, 그래서 손준성 검사 그리고 그 밑에 손준성 검사 지시를 받은 수사정보 2담당관 그리고 뭐 임모검사 등이 참여해서 검토하고 해서 작성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작성자가 손준성 검사 한 명이 아니라 이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조직에서 했는데 이 조직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속 라인이었다. 핵심 참모 조직으로 눈과 귀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조직의 특성이 다른 뭐 대검 간부들도 있지만 그 간부들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만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직접 라인이니까. 네. 근데 손준성 검사 한 명이 했다고 그럴 때는 손준성 검사 한 명의 동기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조직이 움직였다는 거는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 총장의 지시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동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선거 개입이라는 거죠. 아. 총선을 앞두고 네. 그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우려 있는 행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네. 났지만 법원에서는 어떤 선거 개입 시도나 선거 개입 시도에 협조한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의 위법한 행위다라고 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했지만 그렇죠. 판결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사실관계는 인정을 한 거라고 봐야죠. 다만 네. 이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영향을? 줄 정도로 객관적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다. 그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게 실제 고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근데 이
이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가서 보면 논의가 된단 말이에요. 가기 전에 그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와 김웅원 간의 그렇죠. 그 녹취록을 보면 공직선거법 급하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적 흉기라는 뭐 그런 프레임을 잡아라 이런 얘기가 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선대에서 논의할까요?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오간 걸로 보면 충분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우려 있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추상적 위헌범이거든요, 사실은. 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그 최광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선거 끝나고 기소가 되잖아요. 네. 되는데 그 전에 이 고발장에 나타나는 행위들이 그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돼요. 언론에 보도된다는 거는 검찰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는 네, 부분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걸 총괄해서 그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행위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2심 가면 법리적인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공수처가 지금 거의 와해 지경에 지금 빠져 있고 네.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이 건을 이끌어 나가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이건 공수처에 그대로 맡기고 공수처에 맡겨두면 또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권에 가까운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징계 취소 소송 하듯이 법무부가 그때 침대 축구하듯이 할 가능성도 배제할 있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2심 결과도 반대로 뒤집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 사건 자체를 특검을 해야 된다. 아, 고발사주 특검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손준성 검사 부분 그냥 뭐 공수처부에서 여기 기소한 부분은 네. 소송 진행하고 대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선거 전국이니까 뭐 정신이 없을 텐데 선거 끝나고 나서라도 네. 이거 총수 끝나고 나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성윤 고검장 같은 네. 경우는 그런 얘기를 종합특검 얘기를 꺼내는데 저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V1, V2에 대한 네. 얘기잖아요. 그거야말로 특검 사안이거든요. 사실 그 김건희 여사 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나 뭐 명품백 받은 사건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범죄는 만약에 이게 고발사주에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여를 했다면 이건 정말 검찰의 그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려버리는 아예 그냥 근간이 흔들려버리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발장 한 장이지만 이거는 기강을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렇죠. 거죠. 물론 헌법 질서 파괴 범죄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180석 가지고 있는 민주당 뭐했냐고 욕하는데 180석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요점은.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그 국회의원들도 다 개인적인 생각들이 조금 있고 또 야당이 뭐 민주당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연합해가지고 지금 그 한 방향으로 가는 거가 그 과정이 매우 어렵고 험난하고 중간에 방해 공작이 있으면 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게다가 그런 걸 다 극복하고 넘어가도 대통령이 거부권 한번 행사하면 모든 게 다 유야무야 없어지게 되는 이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네.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유했다 해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뭐 이제 첫 유죄 판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 앞서서 백현동 개발 사건으로 김인섭 전 씨.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네. 여기도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이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죠. 네. 그래서 하우징 기술 하우징, 대표의 그 김인섭 씨하고 이 유착 관계가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조례안 네. 설립
조례안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네. 김만배 씨 얘기는. 그 부분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까 김인섭 씨 건보다는 조금 더 간접적인 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쪽에는 좀 곤혹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난 건 없었어요. 네. 없었지만 곤혹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한 방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좀 끌어내리겠다는 게 사실은 이 끝에 있는 목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해 보이는 외형이 지금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총선에서도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계속해서 흠집을 내고 문제가 있다는 방식으로 오히려 물타기를 해버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같은 경우 이걸 계속 자꾸 공격하고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 공격이라는 게 지금 총선 전국이니까 이 공격과 방어가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이 건을 계속 이 건과 조국 신당 건을 계속 그렇죠. 언급하고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이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죠.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건, 김건희 네. 특검법, 듀얼백 이걸 계속 이슈화를 삼는 데 반해서 이쪽에 거기서는 여당에서는 이걸 묵묵부답하면서 이 건을 계속 이제 이슈화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힘센 분들이 이기겠죠. 권력을 잡으신 분들이. 권력을 잡은 분들이 뭐 이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 심판론이 더 작동을 더 크게 할 거다. 아, 이렇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진 사람한테 더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인데 네. 그 논리가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선거는 치러봐야 알죠. 네.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명품 파우치. 예. 300만 원이 넘는, 야, 파우치 솔직히 우리 맨날 무료로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물건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는. 그거를 연상케 하는 300만 원이 넘는다는 파우치백. 명품 파우치. 이거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서울의 소리 지금 또 좀 곤란 지경에 빠졌다. 또 최재형 목사, 이 얘기를 이제 언급했던 최재형 목사는 또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나오는데요. 뭐 양쪽 다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다 고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그 근데 김영남 한 방향만 알고 있죠. 김영란법하고 뇌물수수 뭐 이런 걸로 지금 김건희 여사 쪽은 고발이 돼 있고 반면에 서울에 보도한 서울의 쪽은 뭐 몰카 공작이라 하고 또 이렇게 고발이 돼 있는데 저는 이거는 다 그 펜딩 상태로 갈 거라고 봐요. 총선 전까지는. 총선 전까지? 그냥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총선이 끝나면 이제 그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들어가면 여론이 이렇게 안 좋겠죠. 총선 민심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움직일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시기를 조절하는군요. 아니, 압수수색을 만약에 지금 디올백이나 명품백 여론에서 국민들 총선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반대로 지금 보도하는 언론을 압수수색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 민심이 그냥 정권 심판론 쪽 확 또 기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소리도 그렇게 할 텐데 뉴스버스는 서울의 소리보다 더 열악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아, 저희 열악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오히려 뺏어갈 게 없어요. 그래요? 네, 지난번에 휴대전화도 사실은 검찰에 제출했던 걸로 아는데 다 돌려받고 다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수사 얘기인데 뭐 네. 휴대전화는 받았고, 근데 그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정보를 거의 많이 뺏어갔어요. 저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뺏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죠. 사실은 그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예. 취재. 위법한 압수, 예. 그러니까 단순히 취재 문제가 아니라고 영장에 이 사건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정보만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뭐 기간으로 특정한다든가 뭐 방응,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키워드 넣어서 좀 돌리거나. 그 카톡 방 전체를 그 중에 무슨 이제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이 메시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있으면 카톡방 전체를 압수수색에 간다거나 기간으로 본다거나 그러면 그 안에는 관련 없는 정보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대응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한 시점과 네. 고발사주 보도한 시점이 맞물려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럼 이걸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서 그 시기에 이거를 가져가 버리면 고발사주 취재한 내용들도 지금 다
쓸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의혹을 받는 사건이 고발 사주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따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또 조치를 좀 취하실 예정이다. 네. 근데 믿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봤자 결국 검찰이 수사하는 건데. 아니 이제 법원에다가 뭐 준항고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원에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법원은 그리고 아직 믿으시는군요. 아니 이제 그거보다도 네. 또는 저희는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공론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공론화시킬 그렇죠. 수, 예. 근데 뭘 어떻게 공론화시킬지는 그건 나중에 이제 두고 보시면 아실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건희 여사 리스크 얘기했던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 이후에 많은 풍파가 있었다. 하마터면 잠길 뻔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도대체 잠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잠길 뻔했다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 사람 아닌가요? 대선 국면에서 뭐 따로 밥도 먹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잠길 뻔한 게 무슨 뜻인지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흘 앞두고 연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가장 큰 거는 금방 앞서서 다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명품백이고 디올백이고 뭐 파우치인지 뭐 이 논란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간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함부르크를 가는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함부르크 영사관이나 덴마크 대사관이나 여기서 행사를 위해 가지고 네. 인원을 모집하는 공고들이 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성 마리안느 축제인가 네.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도 참석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일정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일정이었던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독일 함부르크 일정은 그 귀족 사교 파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1인당 4천만 원의 입장권. 그거는 확인은 잘 네. 4천만 원인지 8천만 원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네. 근데 국빈 초청이니까 그냥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하여튼 그 축제가 참석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일정 등으로 볼 때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네.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동행을 한다 그래도 문제고 또 동행 안 하고 혼자 가도 문제고 네. 이게 계속 구설에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문제를 구설에 오른다는 거는 총선 민심에 악영향을 악영향을 끼치겠죠. 주는 거고 그래서 아예 그냥 4일 전에 그냥 드랍을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로이터 통신도 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로이터 통신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 명품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디올백 문제로 디올백 문제가 연기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그와 연관해가지고 또 순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또 노출되기 시작하면 영향을 안 좋게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그 미리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4일 전에 이렇게 드랍하고 그러니까. 연기하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그 외교적 결례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이제 독일하고 덴마크 쪽에 네. 여론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무관심하다는데요. 무관심하다고요? 네. 로이터 통신 한 군데에서만 지금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냥 순방 안 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조용하대요. 조용하대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또? 이상하네요. 거의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랐다라는 그런 얘기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안 가도 되는 순방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은 오히려 들어요. 역으로 네, 생각하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김 여사가 끊임없이 어쨌든 얘기가 되고 있고 순방 갈 때마다 사실은 문제가 조금 크고 작은 또 대내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다 대통령 부인이 지금 꼭 순방에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꼭 연결된다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건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 만약 혼자 가더라도 네. 김건희 여사가 구설에 또 오르잖아.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혼자 간다 그래서 혼자 가더라도. 네, 그래서 이 디올백 문제가 계속해서 구설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아예 그냥 전체를 연기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근데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답답하고 솔직히 짜증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 그럴 거고요. 네. 게다가 KBS 대담을 통해서 뭔가 해소될 줄 알고 그냥 연기 안 시키고 쭉 일정을 놔뒀는데 지금 보니까 설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게 좋은 방향으로 이 여론이 돌아서지 않고 해결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관둔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지금 추측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대담에서 KBS 대담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뭐 변명이든 해명이든 뭐든 간에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그런 언급 자체를 안 피해버렸잖아요. 네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비겁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비겁해 보이는 게 낫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통령 부인이 계속해서 네. 두문불치를 지금 2달 정도 하고 있는데 할까요? 총선 때까지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로 아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그 반대 이재명 대표권이라든가 뭐 네. 조국 신당권이라든가 이걸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이제 이슈화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보다도 이 문제가 네. 총선 이후에 패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당이 승리를 하더라도 네. 그 힘은 누구한테 간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겨낸 한동훈에게 간다? 가는 거죠. 레임덕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미래 권력한테 갈 거 아닙니까? 쏠릴 거 그러겠죠.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졌으면 패배의 책임 누구한테 가냐? 김건희 리스크에 김건희 간다 리스크.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레임덕이 더 심하게 온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네요. 네, 이러기도. 저는 이기나 지나 레임덕에 빠지는데 질 경우에는 더 어마어마한 레임덕이고 뭐 이기는 경우에는 이제 미래 권력한테 다 쏠린다. 그러니까 사실은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선전하거나 뭐 완승은 아니더라도 선전할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잘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비대위는 이제 해체하고 대신 전당대회가 열리겠죠. 네. 그러면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인기가 엄청나게 좋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정말 선출이 된다거나 해버리면 그건 진짜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뜻이 반영돼서 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전당대회 가서 그렇게 선출된다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 그러면 그런 이제 대통령의 뜻과 관련 없이 거의 독자적으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대통령의 힘은 점점 사그라들고 영향력은 축소될 것이고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은 점점 힘을 얻게 된다.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바라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바라지 않겠죠. 왜요? 왜냐하면 2년밖에 안 됐고 앞으로도 3년이 남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종대 전 의원 만나고 싶으시죠?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AFPK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저의 16년의 노하우가 담긴 합격 비기로 여러분을 합격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AFPK 합격 꿀팁, 친절한 원 교수의 합격 비기, 토마토 베스. 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네, 복잡하고 안개처럼 불투명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쫙 거치는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리는 그런 신기한 느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됩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진짜 저는 우리 의원님하고 얘기하면 그래요? 예, 그냥 쫙 안개가 거치고 이렇게 깨끗한 시야가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마치 라식 수술한 느낌. 그러니까요. 제가 라식을 안 해봤지만 이렇게 눈이 좀 희뿌옇다가 이렇게 깨끗해지는 느낌? 아, 그렇구나. 백내장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던데. 예, 어제는 실제 의사 가운 입고 방송했어요. 아, 그래요? 예. 무슨 방송을 그런 것도 하셨어요? 예, CBS 유튜브인데 네. 이재명 대표한테 라식 수술을 처방해 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아, 사람 보는 눈을 좀 맑게 가지셔야 성공한다. 그 이재명 대표가 사람 또 보는 눈이 눈이 없다? 나빠서 안경도 쓰셨는데 네. 맑은 눈을 제가 처방해드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아니 뭐 공천 아직까지는 관련해서? 공천이 확 이렇게 까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직까지 그 쟁점 지역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좀 문제가 덜한 지역부터 그렇습니다.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야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가 문제다. 또 친명, 친문 이 프레임에 또 갇히실 건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남아있죠. 그렇군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이재명 대표 공천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겠다 그러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례연합 정당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용해인 의원 뭐 플러스 등등등등의 소수 정당들이 지금 같이 연합해서 이 대진표도 짜고 이런저런 의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의 포인트는 녹색정의당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 연동형 그 현행 선거법대로 선거를 치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결정이 네. 가장 타격을 준 건 녹색정의당이에요. 왜 그러냐? 네. 불과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당원 총투표로 병립형 회기를 결정한다. 네. 그러면서 계속 그 병립형 회기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녹색당 정의당이 급해졌죠. 어차피 민주당하고는 선거제 얘기는 이제 끝났다. 네. 우리끼리라도 빨리 연합을 결성하자. 네. 이렇게 해서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동안에 12월, 1월 계속 민주당에 왜 입장 촉구하고 피켓 시위하고 찾아가고 질의하고 수없이 했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2월에 저런 발표를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녹색정의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막상 이게 만들어지면은 녹색당은 그 민주당하고 연합을 강하게 반대하는데 네. 공교롭게도 녹색정의당의 최대 개파가 돼버렸어요. 왜요? 아니 정의당은 갈리거든 의견이 반반씩 갈린다고. 근데 녹색당은 전체가 반대니까. 그러니까 전국위원회를 동수로 이렇게 구성했는데 네. 표에서 밀리죠 정의당이. 거기는 의견이 다 통일돼 있고 여기는 지리멸렬하니까. 지금 정의당의 반수가 조금 안 되는 연합주의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녹색당하고 합치는 순간 발언권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한 열흘만이라도 빨리 결정했어도. 그럼 오히려 좀 편했을까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제대로 논의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겁니다. 이제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네. 제주도 여행 가려고 비행기 펜션 예약 다 해놨는데 일기예보가 비 온다는 거예요. 그날 비행기가 못 뜰 것 같아. 그래서 다 취소했거든. 근데 당일날 되니까 햇볕이 짱짱하게 나는 거야. 너무 고민스럽네요. 이럴 때 이제 다 취소를 해놓은 건데 그래서 네, 일기예보 네. 보고. 네. 그러니까 애들은 날씨 좋은데 제주도 여행 못 간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지.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딜레마에 처한 가장 노릇이 된 거지. 저런 일기예보가 분명히 흐렸거든. 병립형으로 간다고 정치예보. 좀 그랬죠. 네, 사실은. 그런데 저렇게 연동형으로 햇빛이 짱짱 날 줄 누가 알았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행 취소해놨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운명의 장난입니다.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비극이요. 그 한 끗 차이로 그 소식이 늦게 전해져서. 이게 그래서 그랬는지 배진교 원내대표 네. 14일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네.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당내 그 몇 안 되는 연합주의자가 저하고 배진교 그다음에 한두 분 더 계세요. 지도부 그게 정말 소수군요. 예. 그런데 이제 녹색당하고 합칠 때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우리가 발언권이 힘이 안 실렸던 건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수도 그렇게 국회의원이 6명이나 되는 큰 정당인데
녹색당하고 합치면서 무슨 네. 이득을 얻은 거예요? 정의당은? 무슨 이득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차피 선거제 개혁은 틀렸다고 보고 선거제 이게 뭐 연동형은 틀렸다고 보고 또 하더라도 민주당이 또 위성정당 만들 거 아니냐. 네.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접어버린 거예요. 예, 조금 뭐 약간 판단 미스가 있을는지 몰라도 이거는 조금 민주당이 어떤 공적 책임을 갖고 좀 논의했으면은 진즉에 다 풀렸을 일을 일이 어려운 방향으로 비극을 향해서 치닫고 간 거지. 네. 배진교 전 원내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주를 심판하는 절체절명의 선거다. 정권 심판을 요구하는 뜨거운 민심에 야권이 부응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의 총선 승리를 헌납하게 된다면 그 후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녹색정의당은 녹색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녹색정의당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한계와 책임을 통감하고 더 이상 강력한 연합정책 추진이나 원내대표들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대표직을 사임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민주당하고 연합해가지고 윤석열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저기 뭐 윤석열 심판도 좋고 뭐 연합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겁니다. 녹색정의당은 이제 생태 불평등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진보 정당입니다. 이 정당이 원내 진입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하루에 13시간, 14시간을 서서 일해도 네. 주거비조차 마련 못하는 투명인간, 6411번 버스의 승객들, 이분들을 대표할 정당은 이제 원내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존하지 못하면은 한국의 정치에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대표할 거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야가 포퓰리즘으로 왜 뭐 예컨대 가덕도 신공항 부산에서 이거 서로 짓자고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제3지대 정당이 아니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거는 정의당은 망해도 돼요. 또 뭐 진보정당? 뭐 의석 못 얻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책무랄까? 이거는 아주 반딧불만한 희망이라도 작은 희망이라도 일단은 정치에 남겨두느냐 안 남겨두느냐는 이후 정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줘요. 그건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심판도 좋고 비례연합도 좋고 다 좋지만은 일단 첫째도 생존이고 둘째도 생존이다. 살아남아서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 소수자의 목소리를 여의도 국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통로를 막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좋아서도 아니고 꼭 윤석열 심판, 우리 말고도 심판할 사람 많아요. 뭐 요즘 윤석열을 심판만 꺼내면 지지율 올라가는 세상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렇지. 이준석이 왜 한때 떴습니까? 윤 대통령하고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요즘 그게 다시 이상해진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정치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정치인데 제가 좀 보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극단적 적대와 혐오의 그 정치 속에서 대표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 오히려 다수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의 플랫폼이 없어진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그게 일단은 내가 보기에 그중에 한 방법이 연합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갖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소멸의 길로 가게 된다면은 또 이런 진보정당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또 10년 걸립니다. 이게 20년 쌓아 올린 건데. 그래서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나 제가 그 희생자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거, 또 작년에 그 폭우가 와가지고 신림동 반지하방에 다 거기가 정의당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큰 당은 와서 인사만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밤새워 같이 농성을 하고 또 화물연대 파업할 때 같이 현장을 지키고 그 신림동 반지하방에도 제일 먼저가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정의당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의도 정치에서는 안 보인다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마지막 희망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책임감을 갖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비록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게 참 뭐 굴욕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인내하면서까지라도 이 생존의 고비를 넘겨서 일종의 해가 뜨고 달이 들 때는 안 보이지만 완전한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유일하게 보이는 게 이 반딧불만한 희망, 극소수 의석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그 정도로 절박해.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질 못해? 그게 뭐 이런 문제예요. 주로 비례정당 참여하냐 마냐, 유호정 문제 제대로 처리했냐 마냐. 맨날 방송 나가면 이 질문만 있는데. 그렇죠. 언제 우리가 투명인간들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의 위기의 사람들을 봤습니까? 그 정치 너머를 봐라. 정치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보자. 네. 그 폐허를 응시하는 정당이 이렇게 소멸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또 그냥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해보겠습니다. 사실 정의당이 이제 녹색 정의당이지만 제3당으로서 3번으로서의 위치도 이제 흔들려요. 솔직히 말하면 개혁신당이 양정숙 의원까지 입당을 시키면서 보조금 6억도 확보를 했고 5명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잡탕 정당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본인들은 더 많은 의원들이 합류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송영길 대표도 옥중에서 창당 선언하면서 지금 현역 의원 5에서 10명 정도가 지금 의사타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이은주 의원이 이번에 집행유예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지만 그 전에 이미 다 사직하고 번호를 넘겼잖아요. 이자스민 의원인가 넘겼잖아요. 양경규. 네, 그래서 6명 어쨌든 됐습니다만 그게 수성할 수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정의당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비대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크게 보면 3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네. 대량 탈당, 지지율 폭락, 살인적인 빚. 네, 빚. 옛날에 이거 다 문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갔더니 위기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전부 피해자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때부터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안에서도 저도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만은. 그러니까 당을 이렇게 만든 책임자나 책임이 있는 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혁신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이 외부에서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김준호 비대위원장이나 저는 이제 간병 요양사로 간 거 아니에요? 심폐소생술 하러. 근데 너무 늦었다. 내지는 너무 힘이 없다. 이런 얘기 있어요. 네. 아니 그런데 늦고 죽더라도 여기서 해야지. 우리는 도청사수조라고 해요, 제가. 5.18 때 민주화 운동은 많이 했지만 마지막 도청 지킨 건 200명도 안 돼. 그래요. 거기서 최후를 맞이했지만 자, 우리 지금 도청사수하러 가자. 이 길밖에 없다. 난 죽으러 간다고 그랬어,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죽으러 간다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개혁신당 지금 현재 모습, 리효정 의원 때문에 다 나간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얘기거든요. 아니, 그거 제가 경고한 거예요. 처음부터 금태섭 의원한테 우리 유호정 의원이 비례 1번 받으면서 국회의원 2석 손해봤다. 그래요. 그리고 4년 내내 시달렸는데 네. 어쩌자고 그 의원을 데려가셨냐. 난 정의당이 아니라 그 당이 걱정된다. 네, 우리 방송에서도 이제 그랬죠. 반토막 날 거다. 이제 두고 봐라.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또 이번에 데리고 이제 개혁신당까지 간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주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그렇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예요. 이 문제는 반드시 불거지니까 우리가 정의당에서 먼저 겪어서 내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지 않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데 논리를 준비하셔라. 막을 수는 없을 거 아니냐. 네. 그랬는데 이제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떡하니 저질렀다가 지금 이제 호되게 당하고 있죠. 정의당이 당하는 거를 이제 그 다음 차례로 당하고 계셔. 근데 정치가 이런 식으로 희화화돼도 되는 건지 솔직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 알려드렸다니까. 이거 충고 다 해드렸고. 예. 그걸 몰라요 그래.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먹어봐야 알아. 그러니까 정의당도 지금 다시 좀 전격적으로 시각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 생각을 제가 좀 드립니다. 네. 하나 더 얘기하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 창당 선언하면서 민주당하고 어쨌든 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 좀 꾀해보려고 하는 발언을 사실 했어요. 네. 민주당과도 연합할 수 있으면 하겠다. 당당한 원내 제3당이 되겠다. 지역으로 나가라면 나가고 비례를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다 열려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사전 협상 없이 일단 창당을 선언해 놓고
이런 게 다 열려 있다고 말하는 거는 조금 정치적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부분들은 경험은 좀 없어서 그런가? 끊임없던 어떤 그 상황을 좀 타진해보고 서로 부담이 덜 보는 범위에서 이게 가능한 길인가 좀 따져볼 일이 많았지. 다짜고짜 그냥 뭐 창당 선언부터 해버리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십시오. 친명, 친문 또 갈등설이지. 거기에다 조국의 강이 이제 아직 건너지 못한 강이 또 등장하지. 이러다 보면은요, 야권 전체가 아수라장의 혼란에 빠져가지고 나는 단일 대우가 불가능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야권이 너무 분열돼 있고 너무 잘게 찢어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면에서 참 무책임하다. 이런 면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자, 이걸 보시죠. 지금 윤석열이 선거에서 사라졌습니다. 독일 순방도 안 가잖아요. 네. 그리고 민생 행보만 한다 그러고 지금 의사들 파업한다 그랬는데 전공의들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같았으면은 의사 카르텔을 분쇄하고 협파하겠다. 지금쯤 그럴 거라고. 거기서도 윤 대통령이 사라졌어요. 지금 김건희, 윤석열이 선거에서 사라져서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지금 희석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일관된 행보예요. 그리고 좋은 말만 하잖아. 민생 행보 안 나면 뭐 개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조국이 나타나고 송영길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서 선거 프레임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양당 심판론으로 간다는 거요? 그렇죠. 오히려 민주당 심판론이 더 커져버리는. 민주당은 왜 심판을 거기에다가 비례심 연합정당 이것도 또 연합정당이라고나 해서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가 준위성정당이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지금 사태가 더 악화된 거예요. 그래요? 이게 왜 위성정당, 연합정당 이렇게 갔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당의 악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대우 같지가 않아요. 네. 개혁신당 떨어져 나간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보니까 무슨 신당 연합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선거판에서 사라지고 조국과 송영길이 등장하고 우리가 알던 무대가 아니야 이게. 무대가 아예 뒤집어지는군요. 무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나 지금 선거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정권 심판 선거인 줄 알았지 처음에는. 근데 양당 심판으로 바뀌고. 하지만 송영길 당이나 조국신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민주당이나 이런 야권하고 연합해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심판론을 가져가겠다는 게 요점 아니에요? 아니 그건 그분들의 주장인데 나도 그분들이 그 부당한 사법 탄압과 여러 가지 어떤 토끼모래식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단연간에 시달려왔다는데 분개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인 거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까지 해가지고 전부 사법 당사자들이거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재명, 조국, 송영길이 되냐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야당이 자기 방어를 하느라고 정책에서의 어떤 활력과 적극성을 보이면서 대한 세력으로 부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누가 사법적으로 더 억울하냐 이 피해자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문제지. 그걸 선거에서 어떻게 다 해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선거와 사법 과정이 이렇게 그냥 온통 다 뒤섞여가지고 모든 당사자들이 다 튀어나오면 그러면 저도 고발 2건 당했는데 저도 그러면 비례 한 자리 달라 그래서 명예회복하겠다고 저까지 나서야 됩니까? 아이고 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이 이게 사법의 연장전이 돼버리는 건데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선거는 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니라 사법 한풀이 선거가 돼버리다 나면은 공멸이지 이게. 근데 그건 또 이제 여당의 프레임인 것이고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을 만들어 놓은 거는 사실 검찰과 정부 혹은 여당의 영향력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 이제 차치하고 그러면 어쨌든 현재 이제 문제는 그 무대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무대를 다시 찾으면 되잖아요. 무대를 다시 만들고 그거 조금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그 선거에서 명예회복을 하려면 예컨대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난 2년 넘게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이 정부가 탄압했습니까? 청와대 출신 100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 아무 역할 없었습니다. 그때 그 노영민 실장이기 때문에 수석 비서관들의 꼭지점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다 핍박받을 때 전부 납작 엎드려 있다가 선거 때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난 이게 그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하고 피 흘리면서 싸워왔던 건 저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앞에 나가 싸우고 다치고 고발당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저기 어디로 그동안 가셨는지 우린 그 행방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 나타나시고 통일부 장관 했던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통일부가 쑥대밭이 되고 초토화되도록 한마디도 안 하셨던 분이에요. 전직 통일부 장관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관여 안 했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구로에서 또 공천 달래는 건 뭔 심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친문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이런 어떤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우면서 그 정권의 가치와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이런 분들이 정치하는 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선거 때만 되면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프레임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조국 신당까지 나오고 그러면은 친문만 해도 벌써 선거 분파가 친문당 저 조국 신당 송영길당 거기에다 민주당 내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가치와 책임을 다하고 윤석열 정부와 싸우면서 그 연장선에서 이제 선거까지 왔다. 나 이러면 말 안 해. 그런데 계속 어떤 법원에 계시거나 어디 가 계신지 몰랐거나 이러다 보면은 내가 보면 정 그렇다면 지역구로 나가셔라. 네. 지역구로 나가서 험지에서 싸우시라. 지역구 간다는 거예요. 지역구에. 임종석이나 이인영이나 전부 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경 연기하면서 외교결례 논란도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민생토론은 계속하고 다니면서 결과적으로는 노골적으로 총선을 위해서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들이 많이 되죠. 그런데다가 지금 대통령실 보안 시스템이 또 해킹이 됐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좀 약간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도대체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용산의 대통령실에서도 그 뭐 비서관이니 이번에 산업비서관 쪽에서 행정관이 사고 친 것 같은데 이메일 네이버 메일이 털린 거예요. 같이 개인적으로 쓰다가. 영국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국빈 방문 때요 또. 사전에 선발대로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네이버 메일로 주고받아 털렸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석연치 않은 게 이게 국정원에서 조사한 모양인데 이게 북한의 해킹에 털렸다. 북한인 줄 확인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몰라요. 네. 근데 어쨌든 북한 얘기를 계속 해요. 네. 북한일 거라고 본 거예요. 네,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북한이 그러면 어느 서버를 이용해서 해킹을 했는지 그러면 확인됐습니까? 확인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 용산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스스로 자해적으로 북한까지 끌어들여서 밝힌 이거 작은 북풍이라고 이거든. 그러면 털렸으면 그게 왜 이제 뉴스에 나오며 거기에다가 북한이란 증거는 뭐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 전에 성관이가 북한 해킹에 취약하다. 네. 북한이 왜 성관이를 해킹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 허점을 매일매일 홍보를 하고 있거든 지금 정부가. 그렇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사이버전 선거 여론전을 한다고 자기가 얘기해 놓은 걸 근거를 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용산이 이렇게 허술하냐고 욕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면 잘 짜여진 게 연이은 위기 고조에다가 어제 북한이 서해 자기네 경계선 수호하겠다고 대한미사일 시험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의 위협이거든요. 그 전에 또 5개 쏘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뭐야 이게. 북한이 우리 사회에 허점이 많아요. 그걸 노리고 북한 들어와요. 노림수는 총선이에요. 아니 총선에 북한이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자 보자고. 그게 총선용이라면 총선 끝나면 평화가 오겠네. 오히려 더 잘 된 일 아니야? 그렇죠. 총선 끝나면 평화가 올 건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치 상황도 너무 복잡스럽고 공천 결과 때문에 여야 모두들 지금 분주하고 조금 분열된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갈지 특히 녹색정의당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 얘기도 한번 조금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인데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보험료가 적당한지, 나의 생활 수준하고 지금 맞는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을 미리미리 궁금할 때 점검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입니다. 그리고 010-76-1-3303으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문자 카톡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영친이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현명하게 보험 테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1부는 여기까지이고요. 잠시 뒤에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알파고와 함께하는 세계와 K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